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인이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오였고 그가 사는 마을은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배려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오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참된 인을 실천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자오는 마을에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고객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고 가끔씩 돈이 없는 이웃들에게는 아무 데가 없이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오의 관대함을 이상하게 여기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려와 존중을 보인다면 결국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우리의 삶은 그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오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곳에 모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돕고 나누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많은 집과 가게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공동체의 중심지로 제공하여 모든 재난 피해자들이 모여 쉴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실천입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오의 그 말에 힘입어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자오의 집은 물에 잠기고 그의 가게도 피해를 입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그의 가게를 재건하고 집을 복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오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친절과 사랑다움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자오의 삶과 행동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마을은 공자가 꿈꾸었던 조화롭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일 뿐입니다. 자오가 실천한 인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너무 힘든 시기에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는 힘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인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다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상가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되게 느긋하고 평화롭게 지냈지만 마을 저편산 너머에는 아뚱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호였고 나이는 10살이었지만 그 이름이 붙은 것은 여러가지 장난과 말썽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찬호의 행동들이 마을에 평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찬호는 본래 착한 아이란다. 다만 그 본성을 아직 꽃피우지 못했을 뿐이지. 하루는 심심했던 찬호가 마을 장터 한복판에서 대단한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러 상점의 간판을 바꿔 달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집 간판을 고깃집으로 바꾸고 옷가게 간판을 과일가게로 바꾸는 식이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은 이황당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로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에 웃음이 난 찬호는 결국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난 상인들은 찬호를 혼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찬호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이 아이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차분히 말하며 찬호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찬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찬호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있는 방식은 참 좋단다. 그러나 그 방식이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할머니의 말은 찬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찬호는 잠자리에 누워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항상 오락거리와 장난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만 했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호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제 마음에 선한 씨앗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시작은 바로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온단다.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알고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 자신의 본성을 꽃피우게 할 거야. 그 후로 찬호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장터의 상인들을 도와 일손을 거들고 할머니와 함께 마을 장터에 무료로 설탕 과자를 구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찬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픈 찬호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착한 찬호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에 감동했고 찬호 또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선함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찬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맹자의 성선설을 떠올렸습니다. 아,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했던 맹자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후 찬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났고 그의 이야기는 인근 마을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찬호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찬호에게 늘 그러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늘 착한 아이란다. 아주 훌륭하게 그걸 키워내주었어.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철학을 사랑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무의자연에 대해 얘기하며 그 철학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 그저 이를 게을리하라는 조언으로 여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가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작물의 성장이 부진하여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올해는 농사가 너무 어려워 손을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땅에 비료도 주고 물도 더 많이 주었건만 왜 이렇지요? 노력했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한번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소? 땅도 식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두시오. 어쩌면 억지로 하려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료를 지나치게 주거나 농작물을 강제로 다루지 않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란 농작물들이 어느새 더 건강하고 기대 이상으로 소출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는 예전보다 농사일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땅을 억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노인에게서 무의자연의 철학을 배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던 상인은 너무 많은 제품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었고 덕분에 그의 가게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던 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과부하된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서포트를 하며 더 큰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인의 무의자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점차 변화시켰고 그들은 보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스스로 삶에서 진정한 지혜와 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때로는 발을 멈추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노자의 가르침이 단지 오래된 철학이 아니라 현대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 퇴계 이황의 철학을 열렬히 추종하는 성리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사였습니다. 박도사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젊은 대장장이 김철이가 있었습니다. 김철이는 튼튼한 체격과 굳은 손으로 마을에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물질 적용망에 이끌려 행동하곤 했고 이를 박도사는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사는 김철이에게 다가가 그에게 이기어발설에 대해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대지에 내리칠 때 도사는 김철이를 번잡한 대장간 밖 늘진 나무 아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이연, 너는 강철을 두드리며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기야. 물질이고 에너지원이지. 그런데 그 철이 진정으로 좋은 칼이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기준과 원리에 맞추어져야 하는 법이야. 그것이 바로 일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기준이지. 김철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굳이 이가 기보다 중요하다면 왜 보이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이 이리도 강력한 걸까요? 박도사는 미소 지으며 그의 물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야. 그것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하지만 이 역시 그 힘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럽게만 흐를 뿐이지. 생각해봐. 아무리 강철이 강하다 한들 그것이 아무렇게나 휘둘린다면 그저 위험하고 무용한 것이 되고 말 거야. 하지만 그것이 즉 도덕적 원리와 결합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단다. 그의 설명을 들은 김철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박도사가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철이연, 우리 마음속의 욕망도 그런 식으로 다뤄야 해. 그냥 두면 휘몰아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우리가 도덕적 원칙에 맞춰 다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한 의미로 채울 수 있는 것이란다. 이 대화를 통해 김철이는 박도사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그날 이후로 그는 도구를 만들 때든 사람을 대할 때든 마음속에 도덕적 원칙을 새기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박도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마을 곳곳에 도덕적 원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퇴계 이황의 이론은 이 작은 마을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박도사와 김철이의 이야기 속에는 이기호발설의 깊은 교훈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